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요즘 야구장을 찾는 관중들이 늘었다고 하죠. KBO에 따르면 개막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야흘 동안 프로야구 경기장을 찾은 관중은 57만 4천 명이 훌쩍 넘었다고 하는데요. 개막 직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보다 관객 동원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엔 인기 구단의 선전이 한몫하고 있다는데요. 최근 연승 행렬이 끊어지긴 했지만 한화 이글스가 10년 만에 단독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비유럽인 최초로 토트넘 주장을 맡은 손흥민 선수가 400경기에 출전하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썼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들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봄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우리 아이 건강은 괜찮은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해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이 좀처럼 성사되지 않고 있어요. 네, 좀 대통령실에서 이제 만남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전공의들 만나자고 오후 일정도 다 비우고 기다렸다고 해요. 그런데 전공의들은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게 대통령이 총선을 노린 게 아니라면 지금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만나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요. 그러다가 일부 언론에서는 오늘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는데 의료계 내에서도 보니까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일단 대한의사협회 또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만나야 된다, 대화를 환영한다라고 하는 쪽도 2,000명 증원은 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그대로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만나야 된다고 일전에 호소를 했던 사람이 있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조윤정 홍보위원장인데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 읍소 발언이 보도된 이후에 의료계에서는 이거 마치 들러리만 서게 될 수 있다. 이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냐.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다. 이런 비판이 들끓었고요. 조윤정 위원장도 이제 당황을 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에게 전공의들 이야기에 좀 귀 기울여 달라. 이런 요청이 주요 얘기였는데 의미가 곡해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뜻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오늘 속보로 들어온 게 중수본이 열린 자세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또 이렇게 조금 더 열어놓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 내로 전공의들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또 만남이 성사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함께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각하됐다고요. 네, 어제도 이 비슷한 내용을 다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했던 거였고 이번에는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이렇게 18명이 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걸 각하를 한 거고요. 근데 어제 봤던 의대교수협의회 집행정지 각하된 것도 이 교수들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은 당사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총장,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나 전공의, 재학생 등은 제3자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본 거고요. 이 밖에 지금 의사들이 건 집행정지 신청이 4개 더 남아있는데 이게 다 전공의, 수험생 이런 쪽에서 낸 거라서 아무래도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 노인이 병원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이게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로 부상을 당한 70대가 병원 3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고 사망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22일에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일이 있었는데 이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진 거죠. 그리고 70대 A씨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을 크게 다쳐서
수술을 빨리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인근의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또 공공병원인 충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구급대 이송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지나고 나서야 시내 모 병원으로 이제 가서 수술을 그땐 받을 수는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복강 내 출혈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병원이 외과 의료진이 없어서 이 수술을 못했던 거죠. 그럼 또다시 전원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의료진 이 병원에서 인근에 있는 강원도 원주 연세대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요청을 했지만 여기서도 이미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서 안 된다. 청주에 전화를 걸어서 충북대병원. 근데 여기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이튿날 새벽에 100km나 떨어진 경기도 아주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사고 9시간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 병원들 상황을 보면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충북대병원은 그 전공의 대부분이 진료를 거부해서 병원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건국대 충주병원 측이 내놓은 입장은 정상 진료를 우리는 하고 있지만 워낙에 의사 수가 이미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더라도 담당 진료과가 아니면 환자를 받기 어렵다라고 해명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임종 직전에 환자에게만 허용됐던 연명 치료를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보건복지부가 제2차 호스피스 연명의료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연명의료의 중단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지금은 임종기에만 연명의료를 중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앞당긴다는 거죠. 그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이나 뭐 완화 의료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실은 이걸 뭐 완치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생애 말기에 조금 더 편안하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서 환자 자신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한다는 거예요. 또 환자의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걸 파악을 못할 경우, 또 이걸 결정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연명의료 중단이 불가능했었는데 네. 이것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2028년까지 호스피스를 188개소에서 370개까지 늘리고 호스피스에서 인력 기준을 지금은 병상수로 인력을 배정을 했는데 이거를 환자 수로 변경을 해서 효율적인 병동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 2개의 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 토론에 붙이기로 했는데요. 시민 토론을 앞두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올려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어요. 네. 이게 그 전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개혁안을 논의를 해서 지난달에 발표됐던 게 2가지가 있었죠. 지금 9%인 거를 보험료율을 내는 네. 거를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인 걸 50%로 올리는 방안. 두 번째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유지하자. 이게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느냐, 더 내고 똑같이 받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연금 개혁안을 압축을 해서 토론에 넘기겠다 이거였는데 그러다가 이번에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보험료율 올리고 연금은 그대로 받자. 그러니까 여기는 네. 더 받는 방안이 없는 겁니다. 보험료율을 그 15%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기됐던 2가지 방안보다 더 내는 비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더 많이 내는데 받는 건 그대로. 그래서 이 주장은 뭐냐면 재정 안정화를 꾀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더 돈을 긴축해야 된다 이런 건데요. 이건 전문가들이 참여한 연금연구회라는 곳에서 내놓은 주장입니다. 이 연구회는 IMF 보고서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빠른 고령화와 연금제도 이 2가지 요인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2075년이 되면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긴축을 해야 되는 거고 앞서 나온 2가지 방안,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은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앞서 공론화의 자문단은 소득보장 강화, 그러니까 더 받는 사람들 그걸 주장해온 위원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고 본인들은 배제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크게 2부류, 그러니까 재정 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소득 보장이 먼저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재정 안정파는 그거죠. 연금을 더 받게 늘리면 우리 돈 없다. 기금 고갈이 커질 거니까 안정적으로 가려면 우리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이거고 반대로 소득보장 강화파는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지, 더 받아야지.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워낙 높아서 나이 들수록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고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해줘야 된다. 반면에 이거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노년에 받는 연금액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노년 보장을 더 키워야 된다. 이런 건데 둘 사이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팽팽해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부 자문기구가 이 보고서를 내놓는 과정에서도 이 보장 강화파 이 학자들이 위원직을 막 사퇴하기도 했었고, 특히 이게 수치로 나오니까 되게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뭐 누적 적자를 두고 어떤 걸 적용해서 계산을 할지, 또 어느 정도 선을 우리가 적자라고 봐야 될지 이런 것부터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공론화이 꾸리고 수기를 거치는 과정에서도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우리는 배제가 됐다, 이런 반발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는 13일부터 공론화위가 시민대표 500명을 선발을 해서 생방송 토론회를 열어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이 시작되죠. 네, 만일 오늘 이후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신다면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고 어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가 오늘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루어진 조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표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도 워낙 많고 조사기관마다 이거 같은 지역구 조사 맞아? 할 정도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막판에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무더기로 막 쏟아져서 혼란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사실에 근접하다고 해도 그런 게 있죠. 다수에 편승하려는 심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선거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공표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공표 금지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유권자들이 특히나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경우, 뭐 중도라든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선거 직전부터 이제 좀 고민을 해보고, 네. 공보물 받았을 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공표를 안 해버리면 주요 판단 근거가 사라져 버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음성화한 만큼 계속 뭐 가짜 뉴스가 더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선동하거나 그런 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도 앞서 공표 금지 폐지를 권고를 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 막상 이 발의된 법이 나가질 못했던 건 현역 의원들로서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깜깜이 기간 두는 게 정치 신인보다 또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작용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해당 법안은 심의되지 않고 계류돼 왔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가정마다 이 총선 후보자들의 정보가 담긴 선거 공보물이 발송됐는데요. 타인의 공보물을 받았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 씨가 이를 제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이름이 적힌 공보물이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근데 공보물을 받아본 이후에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같은 주소로 주민등록이 돼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이전 세입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 집주인에게 확인을 해야 돼서 지금까지는 뭐 아직은 모른다고 해요. 어찌됐든 간 뭐 요즘에 전세 사기도 많고 그랬어가지고 세입자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은 꾀름직한 상황인 그럼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니까 이게 이전 세입자가 이사를 가놓고 지자체에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도상 가족 관계가 아니라면 같은 주소에 이렇게 등록이 돼 있으면 각각을 모두 세대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세대주가 여러 명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외에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면 전입세대 확인서로 열람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내가 잘못된 걸 받았다, 요거 함부로 또 건드리시면 안 돼요. 네. 우체통을 통해서 반송을 하시면 되고, 이게 전세입자 명의로 발송된 공보물을 함부로 버렸다 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의로 파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고의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보신다면 우체통을 통해서 반송하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네.
내일부터 이틀간 40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이번 사전투표는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이번 사전투표에서 제일 눈에 띄는 점은 CCTV를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 카메라가 찍는 그 투표소 장면은 누구나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화면으로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까지 관외 투표의 경우에는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만 경찰이 호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이 배치됩니다. 또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 표기하는 방식도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뀌는데요.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그 인증샷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매번 선거를 여러 번 해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몇 년 사이에도 잊어버리는데 네. 투표소 내에서는 투표 인증샷 찍을 수 없고 투표지를 촬영해서 SNS 등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 꼭 신분증 반드시 지참을 하셔야 되고요. 선관위 측에서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어요. 네. 뭐 점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난 총선에 26.7%였고 대선 때가 36.9%였는데 이번 총선 보니까 이미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더더욱 사전투표 독려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 진보층에 유리하다라는 통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사전투표 동료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국민의힘 선대위는 모든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전국 55곳이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다. 살얼음판이다. 개헌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위기감,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더 모이도록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달성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는데 특히 주요 지지층이 아무래도 연령대별로 봤을 때 이게 거의 직장인이 많은 걸 감안을 하면 주말에도 먼저 하려는 경향도 분명히 있고 물론 이제는 뭐 사전 투표율로 여야에 유리한 지형을 100% 장담은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있어요.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만으로 정권 심판론이 그만큼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를 또 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네. 민주당이 봤을 때는. 그래서 민주당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61.8%로 역대 최고였다. 이 점을 강조를 하면서 사전투표율을 독려하고 또 사전투표율을 31.3% 목표로 잡았다고 합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들의 발언 수위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죠. 네, 이게 참 투표장으로 가달라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읍소를 하고 서로에게는 굉장히 격한 말을 내뱉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일베 출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그 나베, 나경원과 아베를 합친 말이었죠. 그 나베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런 단어들 자체 좀 사실 보고 싶지 않거든요. 예, 쓰레기 등등 표현도 난무하고 있고 그 후보자들, 각 지역의 후보자들의 막말도 터져 나오곤 했지만 지금 상황이 열심히 선거 지역 구민 만나고 열심히 선거 뛰는 후보자들은 정작 자당 대표들을 보면서 좀 식은땀을 흘리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들 마음이 급한 상황인데 남은 시간 어떤 막말이 큰 폭탄으로 작용할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좀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상처받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성동교 부근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차로로 옮겨져서 처리 중이고요. 군자교부터 1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난지 나들목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을 시작해서 차선 변경 잘 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은 서하남 부근과 또 하남
안성분기점에서 강일 사이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서하남 4차로 또 상일 1차로에는 각각 고장난 차가 서 있으니까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그리고 죽전에서 정체가 심한데요.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동탄과 오산에서 남산 사이 더딘 흐름이고요. 안성 분기점에서는 3km가량 답답합니다. 그리고 쭉 가서는 삼양터널 1,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을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시즌 초반 하나 이글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연승이 끊기긴 했지만 지금 7연승 달리면서 단독 선두죠. 그렇습니다. 이 사실 개막전에서 이 류현진 선수가 패배하면서 한화가 올해도 좀 힘들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경기 이후로 무려 7연승을 시즌 초반 내달리면서 화요일 날 롯데에게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는 우천 취소로 하루 휴식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오늘 문동주 선수가 또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은 류현진 선수가 나올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 기세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 보는 게 류현진 선수가 한화에 합류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한화는 외국인 투수 3명을 쓰는 것 같은 다른 팀들은 다 2명씩 쓰는데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원래 같으면은 다른 팀의 1선발, 2선발, 3선발과 이 한화의 1, 2, 3선발이 맞대결을 할 텐데 류현진 선수가 1선발로 딱 가세를 해버리니까 기존에 있던 1, 2, 3선발들이 2, 3, 4선발로 조금씩 로테이션이 밀리면서 네. 상대적으로 이 선발 로테이션 싸움에서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단적으로 오늘 선발 등판한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시속 160에 가까운 빠른 공을 가지고 있는데 한화에서는 5선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화의 이 선발 로테이션이 아마 가장 큰 상승세의 원동력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오랜 시간 마음고생했던 하나 이글스 그러니까요. 팬들이 요즘 네. 정말 신이 날 것 같아요. 네네. 뭐 아직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 이글스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젊은 이 유망주급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수와 타자가 있잖아요. 저는 각 파트마다 기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수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문동주 선수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지난 시즌 홈런왕인 노시환 선수 이렇게 축이 딱 있거든요. 네. 각 투타의 축이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 1번 타자로 나오고 있는 문현빈 선수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최근 몇 년간 한화가 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에는 외국인 타자들의 지속된 부진이 좀 있었어요. 좋은 외국인 선수를 갖지 못했었는데 이번 시즌에 새로 영입한 이 페라자 선수가 또 지금도 홈런도 1등이고 타율도 1등이고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페라자 선수의 효과도 또 있을 거고 사실 다른 팀과 비교해봤을 때 한화 이글스가 외야 선수들이 조금 약하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이번에 앞서 말씀하신 젊은 유망주급 선수들인 임종찬, 최인호 이런 선수들의 활약도 한화 상승세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하나 이글스 선전의 평일 경기인데도 전자석이 매진됐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벌써 그 5경기 연속의 매진입니다. 지난해 홈 최종전부터 시작해서 네. 개막전 그리고 심지어 평일 경기까지도 12,000석이 모두 매진이 됐는데 주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팬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하니까 매진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화요일 홈 경기가 매진된 게 무려 2010년 3월 30일 그러니까 거의 5,117일 만이라고 합니다. 야, 거의 15년 가까이 된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이날도 롯데와의 경기였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1457님 2024 하나이글스 우승 가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누리실만 합니다. 진짜 그렇죠, 하나이글스 그렇죠. 기대해볼 팬들은요. 만 네, 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1호 트레이드 소식도 있었어요. 네, 이 LG의 손호영 선수 그리고 이 롯데에 있었던 우강훈 선수가 각각 1대1로 유니폼을 맞바꿔 입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이제 우강훈 선수가 불펜 자원으로서 이제 빠른 공을 가진 사이드암 투수거든요. 전력의 또 젊은 선수고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롯데가 조금 더 이 손호영 선수를 원해서 이루어진 트레이드라고 봐야 되는 게 지금 내야 쪽에서 타격이 좀 이제 이뤄질 수 있는 선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호영 선수가 뭐 수비는 조금 불안할 수 있어도 타격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당장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화를 상대로 결승타를 친 게 이 트레이드에서 온 손호영 선수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롯데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평양 건너 메이저리그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올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이정우 선수 뭐 잘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6경기 연속 출루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경기는 현재까지 3타수 무안타이긴 합니다만 뭐 어제도 마지막 타석에서 안타를 때려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샌디에고와 있었던 4연전이 이정우 선수의 모든 것을 보여준 4연전이다 생각했던 게 네. 개막전 이정우 선수의 데뷔 경기에서 다르비쉬를 상대로 안타를 뽑아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멀티히트 2안타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세 번째 경기에서는 홈런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볼넷을 3개 얻어냈어요. 네. 그러니까 타자가 보여줄 수 있는 안타, 장타 그리고 볼넷까지 모든 것을 다 보여줬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잃은 감이 있습니다만 혹시 신이랑 이런 얘기도 이제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고로 샌프란시스코 소속 선수가 신인왕 투표 상위 5위 안에 든 게 2015년이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신인왕은 2010년의 버스트 포즈입니다. 이것도 거의 15년 가까이 된 기록이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기록이 과연 신인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에 포함되지 못했던 고우석 선수는 이 마이너리그 더블A에서 올 시즌을 시작하죠. 네, 근데 향간에서는 이제 그 마이너리그 중에서도 트리플 A가 아니라 왜 더블 A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저는 이 샌디에고 입장에서는 배려를 해준 거라고 네. 보는 게 트리플 A 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강한 타자들도 많고 구장 자체도 타자 친화적이라서 고우석 선수가 갔을 때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위치도 멕시코에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AA 구단은 비교적 샌디에고와 가까운 곳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편안한 상태에서 메이저리그의 콜업을 준비할 수 있다. 참고로 이 AA 구단에서 이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는 40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는 고우석 선수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즉 고우석 선수가 언제든지 준비되면은 메이저리그로 합류시킬 예정을 샌디에고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참고로 이 샌디에고 AA 구단에 좀 익숙한 이름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 롯데에서 뛰었던 이 잭 렉스 선수가 지금 고우석 선수와 또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손흥민 선수 소식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3일 토트넘 소속으로 400경기 출전을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2015-16 시즌부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는데 무려 8년째 토트넘 선수로 뛰고 있고 이 현역 선수 중에서 손흥민보다 경기를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많이 뛴 선수는 해리 케인과 위고 요리스 이 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나아가서는 과연 이 손흥민 선수가 몇 경기까지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해리 케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에게 축하 메시지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라면 400경기 그 이상도 뭐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처음 입단했던 15-16 시즌에 이 라멜라와의 주전 경쟁에서 밀리면서 조금 고민을 했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이때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잘 설득을 해서 토트넘에 잔류를 했고 결국 이 설득이 신의 한 수가 돼서 네. 토트넘의 레전드로 향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계약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구단에서 보여준 것도 많고 본인도 아마 이 토트넘에서의 생활에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 있을 것 같고 주장이라는 네. 어떤 것도 있고 아무래도 리그 우승에 대한 간절함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 400경기 이상의 기록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160골을 이제 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토트넘 구단 내에서 통산 160골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최다 득점자는 물론 해리 케인입니다. 해리 케인 선수가 280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손흥민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팀 내 득점 레전드들 순위에서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진짜 손흥민 선수가 아직 리그 우승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 팬들이 이거를 좀 많이 안타까워하던데요. 올 시즌 토트넘 상황은 어때요? 지금 토트넘 상황이 그렇게 막 상위권으로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손흥민 선수 개인의 성적은 굉장히 좋아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안아골절도 있었죠. 월드컵에서 네. 있었던. 그리고 이 스포츠 탈장 증세로 인해서 리그에서 10골을 넣는데 그쳤어요. 그전 시즌에 골든볼을 차지했던 걸 생각하면 좀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지금까지 15골 8도움으로 지금 이제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지금 거듭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서 아스톤 빌라와 지금 이제 4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인데 이 4위 자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챔피언스리그 티켓이 또 걸려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토트넘의 공격력이 조금 더 불을 뿜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또 V리그 소식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네. 일단 여자분은 현대건설이 또 남자분은 대한항공이 통합 우승을 차지했어요. 맞습니다. 이 현대건설이 우승도 우승이지만 대한항공이 프로배구 남녀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4년 연속 통합 우승, 그러니까 정규리그도 우승하고 챔피언 결정전도 우승하는 4년 연속으로 네. 굉장히 큰 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렇게 통합 4연패를 기록했다고 하면 당연히 압도적인 승률을 자랑하고 전력이 압도적이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실 시즌 초반에는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여파로 선수들이 굉장히 부진했고 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12명 중에 네. 6명이 대한항공 선수들이었어요. 절반이. 그런데 아시안게임 때 아시겠지만 뭐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도 조금 이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 에이스인 정지석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도 허리 부상도 당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이 삐끄덕거리기도 했고 사실 이 프로배구에서 가장 그 팀 전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외국인 선수잖아요. 또 네. 근데 이 대한항공이 외국인 선수를 올 시즌 2번이나 교체를 했습니다. 링컨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고 무라드 칸 선수가 왔는데 이 선수도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갑자기 막신 선수로 바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 부담이 있는 승부수였는데 결국은 이게 들어맞았고 그렇게 되면서 예를 들어 이제 정지석 선수의 공백 이런 것들을 임동혁 선수 그리고 정한용 선수가 잘 메꿔줬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통합 4연패가 가능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부 같은 네. 경우도 이제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았어요. 우선은 현대건설이 시리즈 전적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세 경기 모두 풀세트 3대 2까지 가는 접전의 경기였고 이런 기록도 당연히 여자부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위는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시즌이 조기에 종료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챔피언 결정전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1위였고 이제 우승만 하면 되는데 네.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질 않았어요. 정말 억울했을 상황이 무려 그럼요. 현대건설에게는 2번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벼르고 있었던 상황인데 결국에는 세 번째 도전 만에 챔피언 결정전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그 현대건설에서는 모마 선수가 또 시리즈 MVP를 차지했고 별 중에 별이 됐고 그러면서 좀 가장 아쉬울 거는 이 흥국생명의 역시 김연경 선수가 또 한 번 우승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셨지만 한국생명의 김연경 선수 은퇴를 미루고 네. 3번이나 우승에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또다시 준우승에 그쳤어요. 혹시 다음 시즌에도 김연경 선수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3번이나 우승에 도전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흥국생명에 있을 때 첫 번째 도전 때는 2020-21 시즌이었죠. 당시 이제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만 당시 이다영, 이재영 자매의 학폭 논란이 퍼지면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서 네. 우승을 놓쳤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정말 아쉬울 거예요. 누가 봐도 전력이 압도적이었고 우승 문턱까지 갔어요. 2승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내리 3경기를 도로공사에게 내주면서 리버스 수입회를 네. 사상 초유의 일이었는데 또 네. 당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번 시즌은 정말 다르다 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흥국생명과 대권 도전을 노렸습니다만 결국 이번에는 현대건설에게 또 막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FA로 풀리는 김연경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팀으로 이적할 가능성 높지 않아요. 흥국생명에 남아서 한 번 더 우승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은퇴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네. 아직까지는 본인의 거취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시즌 끝났으니까 좀 쉬어야죠. 친구들 좀 만나고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V리그 시상식이 이제 네. 곧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김연경 선수가 참석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때 김연경 선수가 자리를 빛내면서 본인의 거취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그 행보에 대해서 밝히지 않겠나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네. 김연경 선수 워낙 또 식빵언니고 성격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이 김연경 선수의 거취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그리고 레전드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아마도 근데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네. 1년 더 도전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랜 선수 생활을 했는데 네, 우승 한번.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맞어요. 그래서 저는 1년 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스포츠 핫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부모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트가 남긴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문장에 나오는 고로 존재한다와 같은 표현처럼 고로라는 말은 문장의 앞부분에 나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은는 고로의 형태로 문어체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로란 건 앞에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고요. 그러므로와 같은 표현입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런 연고로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연고로라는 말은 그런 까닭으로라는 뜻을 가진 예스런 표현인데요. 연고로라는 말 자체가 그런 까닭으로를 뜻하기 때문에 그런이라는 말을 또다시 덧붙여서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런 경우에는 은는 연고로라고 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고로를 써서 그런 고로 정도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잘못 쓰는 표현 중에 그런 연후에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준비가 다 된 연후에 시작해라처럼 주로 은 연후의 형태로 쓰입니다. 연후라는 말 자체가 그런 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도 역시 그런이란 말을 더 덧붙여서 그런 연후에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때는 그런 뒤에 또는 그런 후에로 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고요. 자신들의 이익이 우선인 것 같은 느낌이 강하죠. 부정적이죠.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좋은 분도 계시지만 개인 사욕 차리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총선 때 투표하실 건가요? 투표해야 되죠. 국민이 투표를 안 하면 되나. 내가 사는 지역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표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투표할 예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니까 해야죠. 네, 투표해야죠.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나와 우리 동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 개표 방송 4월 10일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하늘이 맑아진다는 절기 청명인데요. 지금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 남부 지방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북이 최고 40mm, 충남과 전남은 5에서 20mm, 경기 남부와 충북, 경남 서부 내륙과 제주도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대기가 많이 불안정해서 돌풍과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클 전망입니다. 비는 대부분 밤에 그치겠지만 일부 충남과 전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0도, 광주 18도, 대전 제주 17도, 대구 부산 16도, 강릉 13도 등으로 충청과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수도권은 어제만큼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식목일이자 한식은 내일 오후부터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일부 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가 제한되는 가운데 정부는 공중보건의와 군의 간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한독수 국무총리가 불법 카메라 설치와 촬영 등 불법 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국가 전반에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3년 내에 연간 300조 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망했습니다. 고금리가 이어진 지난해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 등을 뜻하는 자금 조달 규모가 역대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가계 여윳돈 규모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타이완에서 일어난 규모 7.2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9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현재 90여 명이 고립됐고 실종 신고도 5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지 궁금한데요. 오늘 공연 소개 앞서서 잠깐 간단하게 공연계 소식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이거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소소하지만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소식 하나 있어요. 네. 어떤 소식이에요? 이제 제가 공연 소개할 때 브로드웨이의 토니상 아니면 국내 시상식 중에서도 한국 뮤지컬 어워즈 막 이런 데서 상을 받았다 네. 이렇게 소개해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이 작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평가하거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런 상들이 이제 일반 관객들이 공연 선택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우들이나 스텝이나 제작사한테 큰 타이틀이 되기도 하니까 네.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뮤지컬 관련된 시상식이 거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대학로에서 올리는 중소극장 공연은 사실 시상식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주목받기 힘들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월요일에 4월 1일 만우절날 좀 재미있는 시상식이 하나 열렸었습니다. 네. 일단 시상식이 만우절에 열렸다는 것부터가 뭔가 의미심장한데요. 네. 어떤 시상식이에요? 그러니까 600석 이하의 중소극장 뮤지컬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이었고 오픈런 그러니까 계속 몇 년씩 계속하는 공연이나 아동 공연을 제외한 작품들이 이제 주로 대상이었는데 네. 이 시상식을 예매처인 인터파크랑 이게 좀 쑥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해화로운 공연 생활이라는 곳에서 함께 주최를 했어요. 예. 그럼 직접 시상식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쑥스러운 일인데 네.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그냥 했다가 인터파크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커져서 등 떠밀려서 막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시상식의 재미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형식이랑 틀이 좀 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시상식 하면은 어떤 공연장을 대관해서 거기 무대 새로 만들고 막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희는 그럴 만한 예산이 없어서
공연장 네. 로비에서 남해 공연장 로비를 빌려서 거기서 시상식을 했고요. 네. 그 보통 이제 시상식 하게 되면 상 받을 사람 후보자들 쫙 불러서 긴장감 있게 막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받기로 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딱 불러서 축제 분위기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남해 공연장 로비에서 상 받기로 한 사람 어느 정도 연관 있는 사람만 불러서 한 그 행사였는데 생각보다 관객도 없고 네. 유튜브로 그냥 진행했던 건데 생각보다 훈훈하고 재미있는 자리가 연출이 돼서 좀 즐거웠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남해 공연장 로비에서 시상식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도 진짜 재밌는데요. 네. 눈치가 좀 보이진 않으셨어요? 제가 이제 평소에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잘 못 느꼈는데, 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잘 진행될까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 수상자가 정해지는 방식이 거의 관객 투표 100%의 비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받기로 한 사람들이 현장에 왔다가 그런 내용을 알고 나니까 수상 소감 얘기할 때 자기도 모르게 가볍게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울컥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거 킬링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었고요. 중간에 이제 그 노래방 기계 가놓고 노래도 부르고 막 이랬는데 뮤지컬 배우들이 노래 부르는 거 이게 기계적인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빵점이 나와갖고 너무 웃겼던 네. 순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객 투표 100%라고 하니까 상을 받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겠어요. 이게 명수를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한 5,3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소극장 뮤지컬 대상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명수였고 실시간 시청자 수도 뭐 3,500명 이상 방송을 봐주셔서 호응이 정말 컸던 건데 시상식 하면서 좀 의미 있었던 거는 이 투표했었던 분들한테 혜택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투표했었던 분들한테 인터파크에서 1,000원씩을 후원을 해주고 예매할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수가 100명이 넘었을 때 100명 단위로 200원씩을 더 추가로 드려요. 그러니까 3,500명이 넘었으니까 7,000원, 기본으로 1,000원. 그래서 8,000원 정도를 인터파크에서 이제 그 투표에 참여했었던 분들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 의미가 좀 남달랐다고 네. 생각이 좀 됩니다. 예. 대표님 나온 발상을 좀 시상식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어떤 작품들이 상을 받았는지 수상 내역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 말씀드리면 그래도 다음에 또 이 공연 할 때 관심 가져주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학로 시장 발전에 큰 공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공로 작품상 그리고 이제 작곡, 음악 감독 요 세 개 부분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품이 받았고 네. 극작이랑 연출 부문은 뮤지컬 쇼맨 어느 독재자의 네 번째 대역 배우라는 작품이 받았고요. 작년 한 해의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작품은 뮤지컬 판이라고 네. 이게 이제 사회 풍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상을 받았고 남자 부문 최고 인기상이랑 주연상 기세중이라는 배우, 여자 부문 최고 인기상은 최현우 배우, 최고 배우상은 김여원 배우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기술상, 뭐 무대, 조명, 음향, 소품, 영상, 음향, 분장 이런 부분들은 뮤지컬 판, 아가사, 더데빌, 난쟁이들, 구텐버그 이런 작품들이 받았거든요. 이 작품 내용 좀 잘 기억하셨다가 다음에 또 공연되면 그때 한번 그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458님이 공연계가 불황이라고 하는데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지방 공연도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네. 지금 언급된 작품들 꼭 기억하셨다가 다시 무대에 올라올 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문자 받았으니까 지원 사업 통해서 지방 가는 공연들도 이제 몇 개 발표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이제 네.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많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는 어떤 작품 골라오셨어요? 제가 앞에 시간을 시상식 때문에 많이 써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그래서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이 작품이 간단하게 소개하기가 힘든 작품이에요. 그래요? 그럼 네. 어떡하죠? 일단 이 작품의 특징을 오늘 말씀드리는 걸로 좀 작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여기 나오는 출연자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면서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아시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바로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들어봤어요. 정말요? 진짜 들어보셨어요? 홍보하는 거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굉장히 화려한 작품인데 제목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일단 네. 제목이 그레이트가 들어갔잖아요. 제목대로 정말 대단한 원작이랑 대단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레이트 코멧이라는 뮤지컬은 제가 대단한 원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로 러시아 데무노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요 작품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읽어 보셨어요? 아니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예, 이게 보통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시간 나면 꼭 한번 저도요. 네, 먼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그 러시아의 1805년부터 1820년까지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등장인물만 559명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뮤지컬로 만든다는 건 시작부터 뭔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작비가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그레이트 코멧은 이 작품 중에서 전체 내용 중에 70페이지 정도에 해당하는 2권 5장의 내용을 가지고 만든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말씀드리면 안드레이라는 그 인물이 있는데 이 안드레이라는 인물이 전쟁으로 떠나요. 근데 이제 이 안드레이의 그 약혼녀 네. 나타샤와 안드레이의 친구 피에르라는 사람이 겪는 어떤 시련, 사랑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이제 나타샤 안드레이의 약혼녀죠. 나타샤가 전쟁터에 나간 약혼자 안드레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안드레이랑 재회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 딱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이제 그리움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그 동네에서 매력적인 군인 아나톨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둘이 어딘가로 도피할 생각까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계획이 발각되면서 나타샤라는 이 여성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을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약혼남의 친구 피에르가 그녀를 찾아서 이제 그 나타샤를 찾아서 희망이 되어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좀 뭐죠?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그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공연 보도 자료 같은데 보면 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얘기고 뭐 이렇다 보니까 약간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이런 네. 생각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방금 내용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재미 면에서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떤 자극적인 맛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사랑 이야기고 일단 약혼남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펼쳐지는 얘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낮에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요 상상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또 대단한 퍼포먼스가 있다면서요. 예, 그 이머시브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이 바로 그 이제 이머시브 공연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송스루 뮤지컬이거든요. 대사 없이 노래로만 계속 이어지는 뮤지컬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톨스토이 작품이라고 하니까는 대사도 안 나와 음악만 계속 나와 톨스토이 작품이야.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나보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공연장 로비에 딱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건데 로비에서 이제 티켓 받을 때 인물 관계도 같은 거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네. 요거만 좀 공부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공연장에 이제 그거 보시고 공연장에 딱 객석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석에 들어가면 무대를 바라보고 약간 사각형 같은 객석에서 모두 다 무대 쪽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쵸. 이 공연장은 무대 딱 객석에 들어가면 무대가 객석에 이 무대가 객석에 이렇게까지 나와도 되나 할 정도로 원형의 무대들이 객석 중간중간까지 쭉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공연장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공연하게 되면은 그 관객들은 항상 무대 위에서 올라와 있는 배우를 바라보게 되는데 공연 시작하기 전에 배우들이 그 객석 사이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해요. 뭐지? 아마 캐츠라는 공연 보신 분들 캐츠 고양이들이 네. 객석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 관객들이랑 막 이렇게 같이 호흡하잖아요. 같이 호흡하고 하는 거 기억하실 텐데 이 공연의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등장인물들이 나와갖고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말도 걸고 어떤 배우는 역할로 몰입해서 말을 걸기도 하고 어떤 배우는 그냥 2024년도에 나한테 말 거는 것처럼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고 하면서 네. 관객들을 풀어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관객들이랑 풀면서 공연들이 진행되는데 이러다가 어떤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의 박자를 맞추면서 관객들이랑 같이 호흡하는 씬이 생겨요. 코로나 시기에 이 공연이 초연됐는데 그때는 관객들을 만지기도 뭐하고 그때는 막 심각했으니까 네. 박수로만 관객이랑 같이 이렇게 그 호흡하면서 했었거든요. 그 박수 치려고 그 박수 치는 맛에 공연을 보러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레이트 코멧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대단하게 우리랑 같이 호흡할까 네.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추면서 지금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공연입니다. 예. 자세한 공연 내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때문에 떠난 약혼남이 있는 나타샤
그리고 그의 친구 피에르의 얘기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하셔서 보셔도 되는데요. 네. 이게 그 러시아 문학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등장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고 공연을 보면은 나만 다른 데 있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네. 티켓 받을 때 그 안내문을 자세히 보고 들어가시면 좀 좋은데 이걸 봐도 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노래 첫 번째 노래만 잘 들으시면 되거든요. 네. 첫 번째 노래 제목이 프롤로그인데 네. 이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그 등장인물들의 캐릭터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가사로만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타샤는 어려, 소냐는 착해, 마리아는 어려, 볼콘스키 공작은 노망, 안드레이는 없다네. 그러니까 안드레이는 전쟁 나가서 없다네. 네. 그리고 혼란스럽고 어정쩡한 돈은 많은데 안 행복한 우리의 피에르. 주인공이 피에르거든요. 네. 피에르를 설명하는 이런 노래. 그래서 프롤로그 노래가 관객들한테 이 공연 뮤지컬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캐스팅 정도는 알고 보셔야 되는데 요 노래 잘 들으시면은 우리 내용 다 알걸요 하면서 캐릭터를 한 명씩 설명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만 듣고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게. 제가 코로나 시기에 처음 보러 갔을 때 이런 공부가 전혀 안 되고 공연 보러 갔거든요. 네. 하나도 안 들리고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티켓 금액이 얼마인데 지들끼리만 좋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내용을 좀 알고 나서 그 노래를 한번 다시 들어보면 노래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 그래 뮤지컬의 시작은 이렇게 좀 열어줘야지. 관객들이 뮤지컬 보러 오면 괜히 약간 경직되고 이런데 금액도 비싸니까. 근데 이게 관객들 한번 딱 풀어주고 시작하는 이 노래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그런 넘버입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 듣고 가신다면 예. 대표님이 하셨던 실수는 하지 않겠네요. 예, 제발요. 이거 돈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예, 저는 어떻게 이렇게 좀 그 관계 자리에서 좀 할인도 많이 받고 하지만 일반 네. 관객분들 예, 이 비싼 돈 주고 보시는데 본 좀 뽑아내셔야 됩니다. 네. 네,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오프닝 넘버 프롤로그 브로드웨이 버전으로 함께 들으시면서 코너를 마무리할게요. 목공소 지금까지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마무리예요? 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봬요. 예. There's a war going on out there somewhere, and Andre isn't here. There's a war going on out there somewhere, and Andre isn't here. There's a war going on out there somewhere, and Andre isn't here. There's a war going on out there somewhere, and Andre isn't here. Раз, два, три! And this is all in your program. You are at the opera. Gonna have to study up a little bit if you want to keep with the plot. 'Cause it's a complicated Russian novel. Everyone's got 9 different names. So look it up in your program. We appreciate it, thanks a lot. Da-da-da, da-da-da, da-da-da. Natasha. Natasha is young. She loves Andre with all her heart. She loves Andre with all her heart. Natasha's young and Andre isn't here. Sonia is good. Natasha's cousin and closest friend. Natasha's cousin and closest friend. Sonia's good. Natasha's young and Andre isn't here. Maria is old school, a grande dame of Moscow. Natasha's godmother, strict yet kind. Natasha's godmother, strict yet kind. Maria's old school. Sonia's good. Natasha's young and Andre isn't here. And this is all in your program. You are at the opera. Gonna have to study up a little bit if you want to keep with the plot. 'Cause it's a complicated Russian novel. Everyone's got 9 different names. So look it up in your program. We appreciate it, thanks a lot. Da-da-da, da-da-da, da-da-da. Anatole is hot. He spends his money on women and He wine. spends his money on women and wine. Anatole's hot. Maria's old school. Sonia's good. Natasha's young and Andre isn't here. Elaine is a
Anatole's sister married to Pierre. Anatole's sister married to Pierre. Helene is a slut. Anatole is hot. Maria's old school. Sonia's good. Natasha's young and Andre isn't here. Dolokhov is fierce, but not too important. Anatole's friend, a crazy good shot. Anatole's friend, a crazy good shot. Dolokhov is fierce. Helene is a slut. Anatole is hot. Maria's old school. Sonia's good. Natasha's young and Andre isn't here. Chandeliers and caviar. The war can't touch us here. Minor characters. Old Prince Bolkonsky is crazy. And Mary's plain. Andre's family totally messed up. And Balaga's just for fun. Balaga's just for fun. Balaga is fun. Bolkonsky is crazy. Mary is plain. Dolokhov is fierce. Helene is a slut. Anatole is hot. Maria's old school. Sonia is good. Natasha is young and Andre isn't here. And what about Pierre? Dear bewildered and awkward Pierre. What about Pierre? Rich, unhappily married Pierre. What about Pierre? What about Pierre? What about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4월부턴 우리 아이들 신체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현 교수님을 격주로 모시게 됐습니다. 어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인데 나와보니 어떠세요? 사실 라디오 생방송 출연이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떨리고 있는데요. 근데 저에게는 첫 도전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되게 오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여의도에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윤중로에 벚꽃 보면서 왔거든요. 지금 벚꽃이 만개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오니까 왠지 오늘 기분이 좋다 그런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부모님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 아이 키우는 거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네. 힘들게 육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편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라디오에서도 함께 이런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이 시작 그리고 이런 시도가 매우 기대도 되고. 하지만 긴장이 되는 게 더 먼저여서 오늘 잘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점점 더 편해지실 거예요. 네. 교수님도 아이를 키우고 계시다면서요. 네, 이제 32개월 이제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예요. 진짜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정말 예쁠 때도 있는데. 예쁘죠, 아이들은. 네. 바쁘다는 핑계로 좀 긴 시간을 함께 못해서 항상 미안한데 그래도 신생아 때부터 제가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육아 참여도 열심히 하면서 네. 이유식도 제가 다 했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실전 육아에 대한 팁들도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 발달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런 네. 육아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출연해 주시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이재현 교수님 이렇게 격주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 성장과 발달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많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어떤 얘기 준비해 오셨어요? 제가 오늘 벚꽃 보면서 왔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드디어 야외 활동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이제 많이 펴서 이번 주말에 서울은 아주 꽃 구경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외출을 할 때 우리를 항상 망설이게 하는 게 있죠.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그래 다행히 이제 오늘 하고 최근 며칠은 미세먼지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네. 이제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또 예보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아주 나쁠 거라고 예보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미세먼지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 외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미세먼지가 요즘은 계절 따라 오지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봄철 황사만 조심하면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사계절 내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봄철 외출할 때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1년 내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봄철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우리 아이 건강에 괜찮을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 고민 보내주시면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이재현 교수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실 곳은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미세먼지가 안 좋은 건 모두가 알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미세먼지가 우리 아이들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왜 안 좋냐 이걸 아시려면 네.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지부터 또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미세먼지라고 하려면 이름 그대로 작은 먼지잖아요. 그런데 그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걸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우리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비교하면 물론 이게 사람마다 머리카락 두께도 다 다르지만 예, 좀 평균적인 머리카락 두께로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이게 미세먼지고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더 작은 친구들, 친구라고 하기 좀 그렇고 더 작은 먼지들, 직경이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작은 먼지들이 우리 몸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몸에는 먼지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숨을 쉬는 코부터 폐까지 이어지는 숨길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코털이 이제 먼지를 걸러주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점막에도 여러 가지 먼지를 걸러주는 과정이 있고 네. 폐 안쪽에도 그런 과정이 있는데 미세먼지들, 특히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을 다 뚫고 들어와요. 프리패스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까지 폐 끝까지 쭉 들어가는데 또 문제는 초미세먼지는 피부나 이런 점막을 뚫고 혈관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닿으면 이게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후춧가루 같은 거예요. 후춧가루 이렇게 닿으면 따갑잖아요. 네. 붓고 그것처럼 미세먼지도 우리 몸에 들어오고 우리 피부에 닿으면 따끔따끔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폐에 깊숙이 들어오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게 몸에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직접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는 비염이 나빠지기도 하고 천식이나 그 호흡기 질환이 있는 폐 질환이 있는 분들은 호흡곤란이 오기도 하는데요. 네. 심하면은 이제 심장이나 이런 뇌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하고 치매 같은 질환의 위험도도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면 그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세먼지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일기예보 보면 항상 미세먼지랑 같이 나오는 게 오존이에요. 근데 오존이 왜 몸에 나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존층 파괴된다고 막 환경운동 하잖아요. 근데 그 오존은 하늘 저 높이에 있어요. 그 오존이 하늘 높이에 있으면은 우리 피부에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아주 고마운데 근데 이게 가까이 두면 또 이제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데 이게 오존이 소독에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네. 소독에 사용한다는 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거를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산화 물질인데 이게 그런 나쁜 균들만 골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들도 파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오존 때문에도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존 농도랑 미세먼지 농도 같이 묶어서 이제 우리 공기질이 괜찮은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비염이 심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요즘. 네. 또 아토피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에게 미세먼지는 더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염이나 이제 천식 있는 친구들한테 미세먼지가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비염이나 천식은 우리가 그리고 아토피 또 아이들이 많은데 이런 질환들을 우리가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해요. 알레르기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조금 잘못 작용을 해서 과도하게 우리 몸에 일단 염증이 이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가 이미 있는 거죠. 네. 비염이 있는 친구들은 코에 이미 염증이 있는 있는 거군요. 거고 천식은 폐나 이제 호흡기에 있는 거고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피부에 있는 건데 왜 우리 상처 난 데다가 이게 딱 건드리면 되게 아프잖아요. 네. 상처 있는 데다 후춧가루 뿌리면 되게 아프겠죠. 그것처럼 이제 비염이나 이런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친구들한테 미세먼지가 들어가면 염증이 더 악화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염 있는 친구들은 이제 재채기나 콧물 이런 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천식 환자들은 좀 더 안 좋은데 천식 환자들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천식 발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천식 발작의 빈도도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갈수록 좀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는 보통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뭐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예보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쁨일 때 이제 조심하면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물론 나쁨일 때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환경공단이랑 기상청에서 이런 공기질 관리를 하면서 예보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나쁨 정도가 됐을 때 왜 주의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나쁨 정도가 되면 공기질이 자동차 터널 속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이게 건강 상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더 주의해야 되는지 이 점도 있습니다. 네. 일단 건강한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세먼지랑 오존 다 이렇게 4단계로 나뉘는데 똑같아요, 대응은. 근데 건강한 성인은 나쁨 단계에서는 이제 뭐 한두 시간 이상의 긴 야외 활동을 좀 피한다든지 네. 아니면 야외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막 눈이 뻑뻑하고 뭐 콧물이 막 나고 목이 아프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야외 활동을 멈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나쁨 단계, 가장 나쁜 단계에서는 야외 활동을 아예 자제하라라고 네.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건강한 성인이 아닌 사람들이 문제인데요. 네. 일단 소아나 아니면 노인 그리고 심장이나 폐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민감군으로 분류를 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이 행동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민감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나쁨 단계 이상에서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고 긴 야외 활동 하지 말고 네. 불편하면은 야외 활동 중단하라 이건 똑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단계에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 민감군은 이게 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민감군에 들어가니까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미세먼지 농도나 오존 농도가 보통 단계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갑자기 놀다가 기침을 많이 한다든지 막 콧물이 난다든지 어디가 아프다고 한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 야외 활동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심하지만 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뭐 등하원을 하거나 아니면 등하교를 해야 될 때도 네. 그렇고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 일도 있고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뭐 밖에서 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예 나가지 말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나간다고 한다면 일단 KF 80등급 이상의 황사 마스크 착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아이들 마스크 씌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약간 마스크라는 게 아이들도 쓸 수 있나? 그리고 좀 보통 사람들도 잘 안 쓰고 다니니까 어색했었는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마스크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 마스크를 잘 쓰는 거는 이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긴팔 긴 바지를 입는 게 좋아요. 더운 여름이라도. 네. 그래서 긴팔 긴 바지로 피부를 좀 보호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가 우리 머리카락에도 잘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모자를 쓰는 게 미세먼지를 우리 몸에 닿게 하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가 심한 봄철 우리 아이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이재연 교수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네, 노래 나가는 사이 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109님 폐렴이 있었던 아이는 미세먼지에 더 취약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폐렴이 한 번 정도 걸렸다는 것만으로는 우리 아이가 폐가 더 약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폐렴이라는 건 사실 되게 많은 아이들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그냥 감기로 넘어갈 때 얘는 꼭 폐렴이 걸린다. 이런 아이라든지 아니면은 모세기관지염이 자주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기관지염이 자주 걸리는 아이들은 천식으로 이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폐렴이 자주 있었던 아이거나 아니면 모세기관지염이 좀 자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리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7540님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있을 때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 인공 눈물을 넣어주는데요. 초등생 아이에게 인공 눈물을 수시로 넣어주는 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원래 우리 눈에 뭐가 들어갔을 때 그걸 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로 씻어주는 건데요. 네. 맹물보다는 인공 눈물이 조금 더 눈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인공 눈물 사용해 주시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외출하고 돌아와서 한 번쯤 쓰시는 걸 우리가 수시로 사용한다라고 하긴 조금 빈도가 적습니다. 네. 근데 정말 수시로 왜 렌즈 넣으시는 분들처럼 하루에 눈 좀 건조하신 분들은 네. 1시간마다 넣잖아요. 네, 그렇게 자주 별다른 이유 없는데 그렇게 넣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우리 눈에서 눈물을 건강하게 내뿜어줘야 되는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인공 눈물 없이 눈이 뻑뻑해지는 안구 건조증이 오히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넣어주시는 정도는 괜찮은데요. 뭐 정말 눈이 정말 건조한 게 아닌데도 1시간에 한 번씩 넣는 것처럼 정말 수시로 넣어주시는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연 용인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